설명 의사가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서명을 하게 되죠. 예, 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혈이 필요한 이유도 있고요. 혈액제제 종류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수혈을 전에 안전을 확인한 혈액이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부작용 설명을 쭉 하게 되죠.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혈을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수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지를 주는 거죠. 예, 근데 수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혈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대체 치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동의서 작성할 때는. 그래서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환자의 사인을 받게 되죠. 환자가 사인을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은 보호자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아래와 같은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따로 돼 있어서 여기에 맞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혈 동의서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혈할 때의 어떤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혈을 할 때 대량 수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차가운 피를 주입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은 코아듈레이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온도죠. 실제로. 예를 들면 36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코아듈레이션 캐스케이드가 제대로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겨울에 이 바깥에 노출돼서 체온 자체가 많이 떨어지신 노숙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34도, 35도인데 출혈이 있어. 그럼 이거는 거의 진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먼저 올리죠. 몸의 체온을 올리고 수혈 자체도 가온을 해서 합니다. 실제로 가온기를 써가지고 수혈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빠르게 주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가온을 해서 혈액을 줘야 된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주입 시간인데 이 혈액 한 단위는 보통 2시간 이내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단위가 2시간 이내. 그러니까 천천히 주입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보다 빠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빠른 시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퓨전 펌프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실제로 한 유니트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인퓨전 펌프 같은 압력기를 쓰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천천히 준다. 그래서 한 단위를 보통 2시간 동안 맞게끔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혈액 주입 속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지플로우라고 해서 밀리리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습 나오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거기에서는 40에서 50ml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40에서 50ml 정도가 들어가게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제일 좋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방울수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분에 한 14방울 떨어지게 1분에 14방울 떨어지게 속도를 조절을 하면 실제적으로 적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혈 술기를 할 때 보통 보게 되면 이때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혈을 하면서 수액을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몸에 저혈량성 쇼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또는 약물을 투입해야 되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맥류를 또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테브라케알 쪽에다가 IV 라인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약물 주입 통로로 쓰고 하나를 수액 통로로 쓴다라고 하면
결국은 혈관으로 들어가면은 라인은 하나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들어가도 되는 수액은 어떤 수액이냐면 생리식염수, 플라즈마 솔루션, 알부민 용액만 됩니다. 염이 있는 거는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트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그게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수혈과 같이 쓸 수 있는 용액은 생리식염수와 플라즈마 솔루션, 알부민 이 세 가지만 허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해야 돼요. 먼저 프로시저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수혈 중에는 수혈 중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 부작용 자체가 첫 수혈을 하고 15분 이내에 보통 대부분의 초기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수혈을 하고 나서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수혈을 딱 했기 때문에 환자 곁을 떠나면 안 되고 5에서 15분간은 환자가 부작용이 없는지 알러지 반응은 없는지 어떤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활력 징후는 처음 15분 이내에 최소 한 번은 측정해야 돼요. 옆에 있으면서 활력 징후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와서 관찰하고 수혈이 완료될 때까지 환자 상태를 갖다가 계속 점검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혈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후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한테 이야기하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혈에 사용된 모든 그 바늘이나 이런 도구들은 전용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혈 부작용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있고 비용혈성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은 여러분들이 뭐 익히 다 아시고 계시지만 뭐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감염에는 위생에 주의해야 하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나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환자한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용혈성 수혈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 지연성 또는 비면역성 수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있고요. 비용혈성 수혈 부작용에는 발열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그다음에 자반증, 그다음에 수혈 관련 이식편대 숙주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성 폐손상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수혈 받고 폐손상이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동적 면역이나 혈액량 과부하, 혈철증, 그다음에 세균 오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각각의 수혈 부작용 중에서 이제 나타나는 임상 징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는 징후들이 여기서 보면 발열, 오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어떤 수혈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DIC라든지 아니면 호흡곤란 이런 것들도 가게 되고 그다음에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특징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알러지 반응 자체가 혈장 단백에 의한 항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외의 원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수혈을 멈추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치료법들을 써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수혈 중단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예방적으로 이제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예방법을 써도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미리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감염에 대해서는 그 종류들을 쭉 나열하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감염이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혈액 전파 바이러스가 우리는 여러분들 그 미생물학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혈액 전파를 할 수 있는 모든 바이러스 감염은 그 수혈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들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혈 전에 우리가 그 혈액이 이런 감염이 없는지 그러면 다 알 수 있냐? 다 알 수 없어요.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요 검사들만 시행을 하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들이 이제 나눈 연구가 있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이었죠? 20년 전이었나? 영국에서 그 헌혈을 했던 사람들이 감염에 걸려가지고 대량적으로 수혈받은 사람들이 감염에 걸려서 소송을 걸 적이 있었어요. HLA에서 영국에서. 그래서 NHL인가?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인가? 네. NHS에서 그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게 판례가 아마 5년 전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배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주장했던 것도 이걸 어떻게 다 검사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 그 헌혈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려고는 하지만 다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전파성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생충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발라리아나 톡소플라즈모시스, 차가스병, 그다음에 바베시아즌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기생충 감염으로 들어가고요. 세균 감염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브루셀라나 라임병,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미리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헌혈하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저도 같이 여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죠. 헌혈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수혈 기록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냐? 아까 말했지만 환자 확인을 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자 이름이나 등록번호, 병록번호라고도 표현하고요. 등록번호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병원은 등록번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자 등록번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형, 그다음에 혈액 고유번호, 수혈자 이런 것들을 수혈 기록지에 적어야 되고 환자한테 매칭할 때도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정맥로 확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맥로 확보. 나중에 이제 술기는 할 거니까 연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학장협의회에서 만든 임상 술기의 어떤 기초를 해서 똑같이 만든 거라서요. 그 책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보셔도 됩니다. 순서 자체는 여기에 적힌 대로 이런 순서대로 이제 합니다. 먼저 혈액 용기를 수액 세트에 연결을 하고 수혈선에 공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라인에 걸쳐 있는 공기가 하나도 없도록 공기방으로 다 제거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혈대를 고정을 하죠. 지혈대를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부위를 소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할 혈관을 지지를 해요. 이 지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피부 견이 나는 거예요. 견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손등 만져보실래요? 손등 만지면 손등이 이렇게 피부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나요? 뼈 위에서 움직이죠. 그렇죠? 예, 이건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바로 피부 밑에 뭐가 있죠? 혈관이 있죠. 눈에 보이게. 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부를 견인하지 않고 그 카테터를 넣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정맥내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피부 견인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오스키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을 삽입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혈관 내로 들어갔다면
피가 역류가 되거든요. 그 역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카테터를 누르고 지혈대를 제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 세트를 연결 고정하고요. 주입 속도를 조절하고 폐기물들을 전용 쓰레기통에 수거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먼저 내가 어디에서 천자할지를 정해야 돼요. 어디에서? 지금 이거는 손등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손등 이 부위에서 한다면, 이 화살표 부위에서 한다면 적어도 이 손등 화살표 부위에서부터 이 지혈대를 10cm 상방에 위치하도록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안테브라키아레, 여러분들은 실습할 때 안테브라키아레 아마 많이 잡을 거거든요. 안테브라키아레, 왜냐면 여기가 혈관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안테브라키아레 많이 잡을 텐데 여기를 잡으면 10cm면은 한 거의 어깨 가까이 여기에 붙여야겠죠. 네, 여기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한 10cm 정도 위에다가 지혈대를 묶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사 부위를 그 다음에 소독을 하죠. 소독을 할 때는 동심원을 그리듯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넓은 부위를 소독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손에 엄지 보이세요? 지금 이게 뭐하고 있냐면 피부를 당겨주는 거예요. 팽팽하게. 팽팽하게 피부를 아래로 당겨주면 이 피부가 움직일 때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니까. 그리고 나서 혈관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바늘을 삽입합니다. 근데 이때 삽입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카테터하고 연결된 바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거든요. 왜 비스듬하게 돼 있느냐? 혈관을 뚫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다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뚫고 들어가야지 아주 정확하게 혈관 손상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고요. 특히 이 바늘이 들어갈 때 피부와 이 바늘의 각도가 15도에서 45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수직으로 들어가면은 카테터가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수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각도가 15에서 45도다. 그리고 나서 피가 차잖아요. 그럼 여기 뒤쪽에 흰색 있죠. 흰색 뒤쪽에 이 투명한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피가 차는 겁니다. 여기에 피가 혈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차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차 올라오면은 카테터만 밀어내요. 카테터만. 그러니까 바늘하고 카테터하고, 카테터는 뭐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가 카테터거든요. 이 카테터만 밀어넣는 거예요. 카테터만 밀어넣고 바늘은 피가 나오면 그 자세에서 더 집어넣지 않고 유지만 합니다. 바늘은 유지하고 카테터만 밀어서 넣는다. 그래서 바늘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카테터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카테터를 제거하는 순간 카테터는 구멍이니까, 구멍이 있는 관이니까 거기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나오니까 카테터 끝이 위치하는 부분에 혈관을 꾹 눌러줘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아까 여기 보면 요 길이만큼이 실제로 혈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길이만큼.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위쪽에다가 여기를 갖다가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지혈대를 제거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 바늘을 제거하고 나서 수액 세트를 고정시킨다 라는 거죠. 이 수액 세트 고정할 때는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실습을 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면은 조금 익숙하게 아시게 될 텐데 아직은 오스키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닝 컨소시엄이라는 거 보세요? 안 보시나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생들을 위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동영상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닝 퍼슨쉽이라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 개의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오스키 전체 항목, 그 다음에 CPX 항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셔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여기에 적힌 이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그 내용 자체를 보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좀 받을까요? 없으신가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 강의 잘 듣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설들은 안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